형씨 혹시 박제가 돼버린 천재를 아시오? 박제가 돼버린 천재라. 나는 유쾌해요,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합니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막 서.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는 의리 하얀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죠.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의 보석처럼 늘어놓죠. 가증할 상식의 병처럼. 나는 또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하죠. 연애 기법에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낏 좀 들여다본 적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열자 말이요. 이런 여인의 반만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요.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요.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온갖 고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된 모양이요. 당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대체 뭐요? 형씨도 이따금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한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시오. 위트와 패러독스와, 아니,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무슨 말인지 턱 모르겠군요. 19세기는 될 수 있으면 봉쇄해버려요.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빅터 위고를 불란스의 빵 한 조각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명언인 듯 싶어요.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그렇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요? 여왕벌과 미망이네.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이 아닌 이가 어디 있겠소? 그럼 여왕벌과 미망인이 같다는 건가요? 여왕벌과 교미한 수포는 항상 죽게 되므로 여왕벌과 미망인은 곧 같다는 거죠. 아하. 그러나 모든 여인이 그 일상에 있어서 개개인 미망인이라는데 내 윤리가 어쩌면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될까요? 글쎄요. 여자들이 들으면 어찌 생각할진 모르겠으나 남자인 나로선 형씨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요. 역시 형씨와 난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군요. 이제부터 난 형씨에게 나와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참이요. 기대가 되는군요. 위트와 패러독스와 온갖 아이러니로 점철된 내 이야기를 말이요.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없어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째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문이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도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도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처마 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잤나.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한 것은 낮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닫이 여닫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생선 굽는 내, 화장품 내, 뜬물 내, 비누 내음.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문패가 제일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한쪽 귀퉁이에 외따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다친 일이 없는 한길이나 마찬가지 대문인 것이다.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이라도 이 대문을 통해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만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그들 18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 미닫이 위에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버렸다. 내 방 미닫이 위 한켠에 칼표 딱지 4개만한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있는 것도 이 풍속을 쫓은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열여덟 가구가 모여 살면 꽤나 번잡하겠군요. 아니요. 난 그들 중 아무와도 놀지 않아요. 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도 않는답니다. 난 내 아내 외에는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하거나 놀곤 하는 것은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난 그만큼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했으니까요. 그랬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에 각기 살고 있는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는 특히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및 볕 안 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나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내 방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에 맞게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시력을 위해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내 방보다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원하지 않았다. 그 이상으로 밝거나 아늑한 방을 원하지도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땐 정말 그랬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7째 칸이다. 럭키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칸막이로 말미암아 2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부럽군요.
방 한 칸에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형 씨가. 그러면 칸막이로 나눈 두 방 중에 형 씨의 방은 어떤 것이었어? 윗방이었죠. 아내의 방이 아랫방이었고. 그랬군요.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드는데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는 손수건만해지면서 나가버리죠.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내 방이었지만 난 불만이 없었습니다. 남자다운 양보였나요?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고 지냈으니까요. 그러면 들에 비치는 햇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이치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나만의 놀이였으니까요. 놀이라고요? 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휴지를 끄실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놀았죠.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태우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거든요. 묘한 쾌감이 있었겠네요, 정말. 불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놀았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칠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내겐 장난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해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해본다. 이국적이고 자극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채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가 모두 합한 것일 테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형씨 아내의 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아내의 방은 늘 화려했죠.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은 소박한 데 반해서 아내의 방에는 천정 밑으로 쫙 돌려서 못이 박히고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어. 아내가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죠. 입고 있는 골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평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으니까. 우리 같은 백수의 슬픈 현실 아니겠어? 하이네크 스웨터 한 조각이 사철을 통한 내 내의였죠.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은데 그건 빨래를 들 수 있는 한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난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다 고무 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속내의를 입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죠. 아주 잘.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나가는데도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짓까짓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거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를 하였다. 나는 내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그리고 시도 많이 지었다. 형씨는 어느새 그 방안을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어가고 있었군요. 파라다이스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마치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는 거려. 허무했겠군요. 한잠 자고 깨면 나는 늘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을 뿐이곤 했죠.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어요. 하지만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고,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게 근심이었죠. 빈대를 미워하는 게 근심이었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어요. 무척 쓰라렸고 그것을 어쩌면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죠. 그리고 나면 나는 깊은 잠이 들곤 한답니다.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새벽 3시나 4시경에 변소에 간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의 아무와도 얼굴이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의 젊은 여인의 얼굴들을 거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11시쯤 해서 하는 아내의 첫 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에서 하는 2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보다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종종 외출을 하였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다. 아내에게 손님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진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아내가 주는 은화가 좋았다. 아내에게 손님이 있는 날은 이불 속으로 암만 깊이 들어가도 비 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질 않았다. 나는 그런 때 아내에게는 왜 늘 돈이 있나, 왜 돈이 많은가를 연구했다. 자. 아,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 이리 가까이 좀 오라니까. 간지러워요. 손님들은 장지 이쪽에 내가 있는 것은 모르나 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지 않고 쉽게 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의 손님 가운데서 서너 사람의 손님들은 늘 비교적 점잖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정이 지나면 의뢰이 돌아들간다. 그들 가운데는 폭 교양이 없는 자도 있는 듯 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자, 닭날개는 당신이 먹어요. 아니 왜? 날개를 좋아하면 바람을 피운다잖아요. 그래? 아이, 그럼 안 되지. 당신이 바람 나면 안 되니까 날개는
내가 먹어야겠구만.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 아내는 늘 새버섯만 신었다. 아내는 밥도 지었다. 아내가 밥 짓는 것을 나는 한 번도 구경한 일은 없으나 언제든지 끼니 때면 내 방으로 조석 밥을 날라다 주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내와 내 아내 이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 밥은 분명히 아내가 손수 지었음에 틀림없다. 그럼 밥 먹을 땐 아내와 겸상을 했어? 아니요.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었어요.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죠. 밥은 너무 맛이 없었고 반찬은 형편없었어요. 마치 기르는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는 격이로군. 그래요.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넙죽 받아 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덜어 있었죠. 안색이 점점 창백해가면서 말라 들어갔고 나날이 눈에 띄게 기운이 떨어져 갔죠. 내가 보기에도 형씨는 지금 영양실조요. 몸뚱이 곳곳에 뼈가 불쑥불쑥 내밀어졌고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차례 돌아 눕지 않고는 여기저기가 베겨서 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아내가 늘 흔히 쓸 수 있는 저 돈의 출처를 탐색해보는 한편 장지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랫방의 음식은 무엇일까를 간단히 연구하였다. 나는 잠이 잘 안 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내가 쓰는 돈은 내게는 다만 실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 모를 손님들이 놓고 가는 것에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왜 그들 손님들은 돈을 놓고 가나? 왜 내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예의관념이 내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대가나 보수일까? 내 아내가 그들의 눈에는 동정을 받아야만 할 가엾은 인물로 보였던가? 그렇다면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죠.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면 의뢰의 내 머리는 그냥 혼란스럽고 결론은 오직 불쾌하다는 것뿐이었으면서도 난 그런 것을 아내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로선 형씨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도무지. 귀찮기도 하려니와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난 사뭇 딴 사람처럼 모든 걸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또 올 거죠? 언제 또 올 거예요? 그대가 그리울 때. 아이, 깍쟁이. 손님들이 돌아가고 혹 밤 외출해서 돌아오고 나면 아내는 간편한 옷으로 바꿔 입고 내 방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불을 들치고 내 귀에는 영 생둥생둥한 몇 마디 말로 나를 위로하려 든다. 나는 조소도 고소도 홍소도 아닌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본다. 아내는 방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얼굴에 떠드는 일말의 애수를 나는 놓치지 않는다. 밖이 제법 쌀쌀하네. 자기 몸 참 따뜻하다.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뒹굴었는데 당연하지. 나 좀 안아줄래? 안고는 싶지만 지금 난 배가 고프다고. 아, 자, 받아요. 이은화. 아내는 능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나 아랫방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나에게 줄여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존경하는 마음일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배가 고프면서도 저기 마음이 든든한 것을 좋아했다. 아내가 무엇이라고 찌꺼리고 갔는지 귀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다만 대머리맡에 아내가 놓고 간 은어가 전등불에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이 금고형 저금통 속에 그 은화가 얼만큼이나 모였을까? 나는 그러나 그것을 쳐들어보진 않았다. 그저 아무런 의욕도 기원도 없이 그 단추구멍처럼 생긴 틈바구니로 은어를 떨어뜨려 둘 뿐이다. 왜 아내의 손님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 수 없는 의문인 것 같이,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 풀 수 없는 의문이었다. 내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것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서부터 그 저금통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의 하잘것없는 짧은 촉각이 좋았을 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었다. 네, 그럼 그 저금통엔 꽤나 많은 돈들이 모였겠군요. 웬걸요? 어느 날 난 그 저금통을 변소에 갖다 버렸어요. 예? 그때 저금통 속에는 몇 푼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은어들이 꽤 들어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아까운 돈들을 정말 버렸단 말이오? 버렸죠. 버리고 말았죠. 알 수가 없군요, 도무지. 알 수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지구 위에 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가 질풍노도의 속력으로 광대무변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허망하였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는 현기증도 날 것 같고 해서 한시바삐 내려버리고만 싶었다. 그래, 그렇게 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난 은하를 그 저금통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졌어요. 아내가 손수 저금통을 사용했으면 하고 바랬죠. 저금통도 돈도 사실은 아내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내게는 애초부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돈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필요하죠. 난 될 수만 있으면 그 저금통을 아내가 자기 방으로 가져갔으면 했지만 아내는 가져가지 않았고 내가 아내 방으로 가져다 둘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점에는 아내의 손님이 원체 많아서 내가 아내 방에 가볼 기회가 도무지 없었죠.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변소에 갖다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 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화를 내던가요? 난 서글픈 마음으로 아내의 꾸지람을 기다렸죠. 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여전히 돈은 돈대로 내 머리맡에 놓고 갔죠. 내 머리맡에는 어느덧 은화가 또 꽤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참으로 모를 일이군요. 당신 부부의 관계. 나는 아내의 밤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오랫동안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의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기에 좋겠다. 나는 금세 피곤해졌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목적도 잊어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이유 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나는 과연 피로를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내 집을 찾았다. 나는 내 방으로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아내에게 손님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면서 미닫이 문 앞에서 좀 거북살스럽게 기침을 한 번 했다. 순간 너무나 짜증스럽게 미닫이가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베란간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나는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체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 나는 어쨌든 아내의 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암만 해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숨이 차다. 등에 식은땀이 쭉 내배인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피로를 잊고 어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잠 푹 자고만 싶었다. 얼마 동안이나 비스듬히 엎드려 있었더니 차츰차츰 뚝딱거리던 가슴이 가라앉는다. 그만해도 우선 살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반드시 천장을 향하여 눕고 쭉 다리를 뻗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가슴이 뛰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랫방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치 옅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기척이 장지 틈으로 전하여 왔던 것이다. 청각을 더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내와 남자는 앉았던 자리를 툭툭 털며 일어섰고 일어서면서 옷과 모자 쓰는 기척이 나는 듯하더니 이어 미닫이가 열리고 구두 뒤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뜰에 내려서는 소리가 쿵 하고 나면서 뒤를 따르는 아내의 고무신 소리가 두어 발자국 찍찍 나고 사뿐사뿐 나나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대문간 쪽으로 사라졌다. 부인의 그런 모습에 꽤나 충격을 받았겠군요. 전에는 아내의 이런 태도를 본 일이 없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코 소곤거리는 법이 없었죠. 나는 윗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웠는 동안에도 혹 술이 취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소리는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얕지도 않은 말소리는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날의 일에 대해 부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내의 그런 태도는 필시 그 속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듯 싶은 생각도 들고 내 마음은 좀 서운했으나 그러나 그보다도 난 너무 피곤해서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잠을 청했죠. 아니, 그런 순간에도 잠을요? 그러나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대문간에 나간 아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에 흐지부지 나는 잠이 들어버렸고 꿈속에서 알쏭달쏭 정잡을 수 없는 거리의 풍경 속을 여전히 헤매이기만 했죠. 이봐요.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라고요. 나는 몹시 흔들렸다. 손님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잠든 나를 잡아 흔드는 것이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나는 잠시 눈을 비비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노기가 눈초리에 떠서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좀처럼 이 노기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벼락이 내리기를 기다린 것이다. 푸스스 아내의 치맛자락 소리가 나고 장지가 여닫히며 아내는 아내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개구리처럼 엎드려서 배가 고픈 가운데에도 오늘 밤의 외출을 또 한 번 후회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사죄하였다. 그것은 내 오해라고, 오해였다고. 난 이불을 획 젖혀버리고 일어나서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비실비실 달려갔어요. 그때 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난 아내 이불 위에 엎드리면서 바지 포켓에서 그 돈 5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고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잠이 깼을 때 나는 내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어요. 33번지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내가 아내 방에서 잔 최초의 날이었죠. 물론 아내는 벌써 외출하고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은 정신을 잃은 형 씨를 내버려 두고 외출을 했단 말입니까? 그랬나 봅니다. 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만 코를 스치는 아내의 채취는 꽤 도발적이었죠. 나는 몸을 여러 번 비비꼬면서 아내의 화장대에 늘어선 그 가지각색 화장품 병들과 그 병들의 마개를 뽑았을 때 풍기는 아내의 냄새를 더듬느라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참 안 됐군요. 난 견디다 못하여 그만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갔죠. 내 방에는 다 식어 빠진 내 밥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형 씨의 부인도 나름대로 제 할 일은 다 했군요. 나는 우선 배가 고팠기에 대충 밥을 먹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룻밤을 비워둔 내 이부자리는 여전히 나를 반갑게 맞아줬고 난 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잠 잘 잤죠. 내가 잠을 깬 것은 전등이 켜진 뒤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정신이 한결 맑아졌다. 나는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 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보았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온 내 자신이 어떻게나 우스꽝스러워 보였는지 몰랐다. 그래, 그 돈이 오가는 이유를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나는 또 밤 외출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어쩌냐게 그 돈 5원을 한꺼번에 아내에게 주어버린 것을 후회했죠. 또 그 저금통을 편지에 갖다 쳐넣어버린 것도 후회했고. 이제야 돈에 눈을 뜨는군요. 난 5원이 들어있던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한 번 휘둘러 보았는데
뜻밖에도 내 손에 2원이 쥐어지더군요. 나는 기운을 차려서 다 떨어진 단벌 골덴 양복을 걸치고 배고프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거리로 나섰죠. 경성역 시계가 확실히 자정이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향하였다. 그날은 그 일각 대문에서 아내와 아내의 남자가 이야기하고 섰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모른 척하고 두 사람 곁을 지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아내도 들어왔다. 와서는 이 밤중에 평생 안 하던 쓰레질을 하는 것이었다.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그냥 이 돈. 그 돈을 아직도 안 썼네? 아이, 저리 좀 비켜서 봐요. 먼지를 닦아야 이부자리를 펴죠. 아내는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아내의 품에서 아주 편히 잘 잤다. 아내 방에는 저녁 밥상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이틀을 굶었다. 그래, 나는 생각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나자마자 벼락이 내려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마음을 턱 놓고 조용히 아내와 마주 해괴한 저녁밥을 먹었다. 우리 부부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밥을 먹은 뒤에도 나는 말이 없이 그냥 부스스 일어나서 내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아내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질 테거든 어서 떨어져라 하고 기다렸다. 5분, 10분. 그러나 벼락은 내리지 않았다. 긴장이 차츰 늘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덧 오늘 밤에도 외출할 것을 생각하고 돈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슬펐다. 나는 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좀 울었다. 우는 거예요, 지금? 왜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자요. 여기 돈이에요. 나갔다 와요. 그리고 오늘 밤은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어쨌든 나는 다시 나섰다. 나는 야맹증이었다. 그래서 들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골라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대합실 옆에 있는 한 찻집으로 들어갔다. 왠지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다방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차르트보다는 더 정겹다. 여기에 티룸은 어느새 문을 닫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비가 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 것이 우비도 우산도 없는 나를 고생을 시킬 작정이다. 그래, 비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군요. 비를 맞더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려 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한이 일어나면서 이가 딱딱 맞부딪는데 부인도 그런 사정이 어쩌겠어. 불행히도 아내에게 손님이 있거든 내 사정을 말하려고 했죠.
내 몰골을 저도 눈으로 보면 알아주겠지 싶기도 했고요.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결에 놓고 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고 말았다. 나는 까치발로 덤벙덤벙 아내 방을 디디고 그리고 내 방으로 가서 흠뻑 젖은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덜덜덜덜 떨린다. 오한이 점점 더 심해 들어온다. 여전히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열이 심하네. 약을 먹어야겠어요. 자요. 이 약을 먹고 한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아내가 주는 뇌알의 정제약을 널름 받아 먹었다. 쌉싸름한 것이 짐작 같아서는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콧물을 훌쩍훌쩍하면서 여러 날을 앓았다. 앓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 정제약을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감기도 나았다. 그러나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 썼다. 당분간 외출을 삼가해요. 이 약을 먹고 푹 자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이제 거의 다 나은 것도 같고. 공연이 나갔다가 다시 덧나면 누굴 또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나 낮이나 잤다. 유난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내가 훨씬 몸이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내 머리와 수염이 너무 자라서 갑갑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거울을 좀 보리라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나는 아내 방으로 가서 아내 화장대 앞에 앉아보았다. 한동안 잊어버렸던 향기. 몸이 베베 꼬일 것 같은 채취가 전해졌다. 나는 아내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다. 연심아라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돋보기 장난도 하였고 거울 장난도 하였다. 창에 든 볕이 여간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5월이 아니던가. 나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한번 펴보고 아내 베개를 내려 베고 벌떡 자빠져서는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하여 주고 싶었다. 나는 참 세상에 아무것과도 교섭을 가지지 않지만 하느님도 아마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수면제 아달린 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이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딱 4개가 비었다. 그럼 부인이 준 그 약이 수면제였단 말이오? 난 그날 아침에도 4개 아스피린을 먹고 잤고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난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계속 아스피린을 주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한 번은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난 자느라고 몰랐죠. 난 아스피린으로 알고 한 달 동안이나 수면제인 아달린을 먹어온 거였어요. 벼랑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질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이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조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맛이 묘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리고 싶었다. 나는 계속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렴풋이 들려왔다. 도대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온 거야? 도둑질하러 다녔어? 아님 기집질하러 다녔어? 말을 해봐, 말을! 너야말로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날 죽이려고 했잖아. 나는 집을 뛰쳐나와 어느덧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내 자라온 26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떠는 것 같은 찰나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이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것은 조강이라는 잡지, 일제식민지 시대 때 조선일보에서 냈던 종합 월간지였습니다. 이 조강지 1936년 9월호에 발표됐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이상은 일약 30년대 모더니즘 소설로서 우리나라 문학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그 당시 지식인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그 창백한 지식인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이 작가는 날개의 주인공처럼 비 오는 날 거리를 헤매는 한 방황하는 지식인으로서 상징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이상원작의 날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